아이고,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만 실수하고 말았구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 그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갚으마.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가라니 이 추운 날 밤에 어딜 가란 말이냐? 어딜 가든 상관없으니까 가시라고요. 김 씨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잠옷 차림 그대로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본격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70세 김옥분 씨는 경기도 안양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40년간 함께 살며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고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한평생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되었고 자식들이 걱정하여 아들 준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지영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41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준석이 결혼 후 대출을 받아 마련한 곳으로 회사와의 거리가 가까워 출퇴근하기도 편리했습니다. 5살 손녀 하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활발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김 씨는 손녀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그 사랑은 하은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아들네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지내며 남편과 함께 살던 안양의 작은 빌라에서 계속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건강이 점차 약해지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또 건강도 안 좋아지시면 누가 곁에서 챙기겠어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지내세요. 아니다, 준석아.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희 사는데 방해될까봐 걱정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맞죠. 하은이도 할머니랑 더 자주 보고 싶어 해요. 결국 아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김 씨는 안양의 빌라를 정리하고 분당의 아들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방 4개와 거실, 주방이 있는 구조로 김 씨는 작은 방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준석은 어머니를 위해 방에 작은 화분과 간단한 책상도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마음껏 편하게 쓰세요. 그래, 고맙다. 방이 아주 아늑하구나. 며느리 지영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냉랭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김 씨는 며느리의 말투와 행동에서 묘한 벽을 느끼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눈치 없이 여기에 온 건가? 아들 강준석이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탓에 김 씨는 며느리과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저녁을 먹은 뒤 자연스럽게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에 세제를 묻혀 스펀지를 문지르던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김 씨는 손을 멈추며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설거지 좀 할게. 그러나 지영은 다소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면 제대로 음식물이 안 닦여요. 제가 또 다시 해야 돼서요. 그냥 가서 하은이 좀 봐주세요. 그 말에 김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어. 이렇게 매번 무시당하니 기운이 빠지는구나. 거실로 나와 손주 하은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손주가 예뻐서라도 말이야. 하은이의 손을 잡고 장난감을 맞추며 애써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소한 실수도 크게 부각하며 김 씨를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반찬을 만들다 간장을 조금 넣자 며느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짜잖아요.
제가 다시 해야겠네요. 손님 대접할 음식인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뭐가 짜다는 거니? 내가 간을 보고 딱 맞게 한 건데 내가 한번 맛봐라. 어머니, 이거 정말 짜요. 내가 이래봬도 이 동네에서 음식 솜씨 좋다는 소리 들으며 살아왔다. 딱 적당하게 한 거다. 내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냥 제가 다시 할게요. 이러다 손님들 드시다가 불편해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간을 제대로 맞춘 걸 가지고 공연히 트집 잡는 거 아니냐? 어머니, 이러시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경을 끄라는 거냐? 김 씨는 잠시 서 있다가 말없이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서운함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청소할 때 먼지를 남겼다며 꾸중을 들었고 손녀에게 간식을 주다가도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아들이 집에 없을 때면 더더욱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외출이 잦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늘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등산 다녀올게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좀 이따 애 하원하면 데리러 가주세요. 지영은 늘 밝은 얼굴로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컬러풀한 등산복에 잘 맞춘 운동화 그리고 어깨에 맨 가방까지 매번 완벽한 차림새였습니다. 김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번 등산을 다닌다니 참 부지런하네. 그런데 그렇게 자주 가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래, 다녀와라. 조심히 다녀와. 며느리는 종종 고가의 등산복이나 새로 장만한 등산 장비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등산복이에요. 비싸긴 했지만 정말 좋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은근한 과시는 김 씨의 속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준석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속으로만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손녀 하은이가 잠든 틈을 타 김씨은 집안을 정리하던 중 거실 책장 위에 놓여있던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본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등산복을 입은 지영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산악 동호회라고 하는 곳에 8명 정도의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 옆에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사진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준석이는 모르겠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에 느껴왔던 찜찜함이 한순간에 현실로 드러난 듯 했습니다. 괜히 예민한 지영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일이 더 커질지도 몰라. 준석이가 출장 중인데 내가 괜한 걱정을 끼쳐서야 되겠어?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으며 스스로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그래, 넘어가자. 괜히 의심했다가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겠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성이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마음이 불편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던 중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순간 놀라 이불을 살짝 걷으며 누군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며느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래, 좀 뒤척이느라. 어머님, 혹시 안방 서랍에 있는 사진 보셨어요? 아, 그거 말이냐? 내가 정리하다가 우연히 본 거다. 딴 생각은 없었다.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보세요? 제 물건을 왜 뒤지신 건데요? 뒤지다니? 내가 일부러 본 게 아니야. 정리하다가 보인 걸 본 것뿐이다. 그런 건 안 보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어머니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막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날카롭게 구는 거 아니냐? 내가 뭐라도 훔쳐봤다는 거냐? 어머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건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잖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정리하다가 잠깐 본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워야겠냐? 그리고 내가 뭔가 숨기는 게 없으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소란스러워졌고 방 밖으로도 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잠들어 있던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지영은 준석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표정을 싹 바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랑 잠깐 이야기 나누던 중이었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잖아. 진짜 별거 아니야. 당신 내일 출장 가야 하잖아? 빨리 들어가서 자요. 피곤하잖아. 지영은 급히 준석의 팔을 붙잡고 방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준석아. 내 말대로 너 내일 출장 가야 하니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지영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준석을 끌고 나가며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고 김 씨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 하은이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현관 앞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하은아, 나 다녀올게요.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고.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추운 날씨에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무리하지 말고. 자기야, 길 미끄러우니까 운전 조심해요. 그리고 시간 나면 전화해줘요. 알았어. 다들 잘 있어. 아빠 다녀오세요. 그날 오후 김 씨는 거실에서 손녀 하은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 기상캐스터가 대설특보를 전하며 화면에는 눈이 휘날리는 예보 장면이 비쳤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외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대설이 뭐예요? 우리 하은이가 똑똑하네. 대설은 눈이 많이 오는 걸 말한단다.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지고 추워져서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어지지. 그래서 이런 날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따뜻하게 있어야 감기도 안 걸리고 안전하단다. 그럼 할머니는 눈 올 때 뭐 하세요? 할머니는 하은이랑 이렇게 집에서 놀고 맛있는 것도 해 먹으면서 따뜻하게 보내지. 밖에 나가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우리 하은이도 집에 있어야 해. 알겠어요. 할머니랑 집에서 놀 거예요. 김 씨는 그런 하은이를 꼭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평소처럼 손녀 하은이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려다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소중히 여기는 고가의 찻잔 세트 중 하나를 그만 떨어뜨린 것입니다. 찻잔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영은 바닥에 흩어진 깨진 조각을 보더니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 세트가 몇십만 원이나 주고 산 거라고요. 어쩌려고 이런 걸 깨요? 아이고, 지영아,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만 실수하고 말았구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 그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어떻게 물어내실 거냐고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조심할게.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가라니 이 추운 날 밤에 어딜 가란 말이냐? 그래도 내가 너희 가족을 위해 여기서 살며 집안일도 돕고 하은이도 봐주지 않았느냐. 어머니는 제가 부탁한 적도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 집이 어머니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지키다 결국 잠옷 차림으로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의 옷과 필요한 소지품 몇 가지를 작은 가방에 넣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랑 안 놀아줄 거예요? 김 씨는 손녀를 안아주며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잠깐 나갔다 올게. 김 씨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잠옷 차림 그대로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문득 친구 순자가 생각났습니다. 김 씨는 두꺼운 외투 하나의 가방을 꼭 끌어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고 길은 이미 하얀 눈으로 뒤덮여 발을 뗄 때마다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마땅한 모자도 없이 김 씨는 머리를 숙이고 걷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과 눈보라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과 발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김 씨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옥분이야. 문이 열리자 순자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들어와. 얼른 들어와. 순자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과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었습니다. 자, 이거라도 마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 씨는 손을 덜덜 떨며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쫓아냈어. 이 추운 날 밤에 뭐라고, 며느리가? 무슨 이유로? 그 찻잔이 그렇게 비싼 거였나 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미안하다고도 했는데 그걸로 이렇게 쫓겨날 줄은 몰랐어. 그 며느리란 여자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렇게 어른을 한밤중에 내쫓다니 이게 말이 돼? 그냥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게 죄라면 죄겠지. 순자는 친구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따뜻한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과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무언가를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차려 김 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옥분아, 밤새 잘 잤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어서 이거 좀 먹고 기운 좀 내. 고맙다. 순자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어제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 고맙긴 뭘. 친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친구가 아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며느리,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 며느리들이 상전처럼 군다고 해도 그건 선을 넘었어. 우리 며느리는 매사에 트집을 잡아.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식으로. 우리 때는 어땠니?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면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따랐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는 말부터 나왔지. 그런데 지금은 뭐, 오히려 시어머니를 자기 발밑으로 보려고 하잖아.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지내야 하나 싶어.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며느리라는 내가 자기 남편을 잘 챙기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할 사람인데 도리어 시어머니를 쫓아낸다. 나한테 불만이 그렇게 많았던 모양이야. 찻잔이 무슨 대단한 유물이냐? 그깟 물건 깨졌다고 사람을 폭설 내리는 날 잠옷 차림으로 쫓아내. 며느리가 특별히 못돼 먹은 거지. 아들 준석이 출장 갔다 와서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싶고 또 괜히 말했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까 봐 겁나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저런 애는 것만 번지르르한 척하면서 꼭 뒤에서 뭔가가 있을 거라고. 너는 그냥 나만 믿고 이번엔 내가 억울하지 않게 다 밝혀내자고. 이건 내가 참고 넘어가면 안 돼. 너희 집에서 혹시 이상한 거 본 적 없어? 아,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 전에 내가 손주 재워놓고 집 정리를 좀 하다가 지영이가 산악회에서 찍은 사진을 봤거든. 근데 그 사진을 봤다고 했더니 갑자기 엄청 화를 냈어. 산악회 사진? 어떤 사진이었는데? 김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진 속에 남자 5명하고 여자 3명이 같이 찍혀 있었어.
근데 사진 속 지영이가 한 남자랑 유난히 가까워 보였거든.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괜히 문제 일으킬까봐 그냥 넘어갔어. 뭔가 냄새가 나는데 그 사진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건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 너희 며느리가 등산을 진짜로 좋아해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핑계로 딴짓을 하는 건지 좀 더 알아봐야겠는데. 순자야, 그냥 내가 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괜히 들쑤셨다가 더 큰 싸움이라도 나면 어떡해. 아니야, 이건 참을 일이 아니야.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알아내야 해.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요즘 세상에 바람 피우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하다 걸리면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할 거야.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점심을 마친 뒤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민지야. 너 내일 시간 있니? 엄마가 친구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말이야. 차 좀 필요해서 그래. 아침에 우리 집으로 차 몰고 와.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할게. 민지는 궁금해하면서도 순자의 간곡한 부탁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갈게. 다음 날 민지가 차를 몰고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자와 김 씨는 준비를 마친 채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 가려고 이러는 거야? 순자는 민지의 차 뒷좌석에 타며 김 씨를 따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명은 가면서 할게. 일단 차 좀 몰아봐. 김 씨는 어제부터 순자와 상의한 계획을 민지에게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주 등산을 간다고 하더라. 그런데 말이야, 집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보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따라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야.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김 씨와 순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등산? 아니, 며느리가 그렇게 등산을 자주 다녀요? 뭐가 이상하신 건데요? 그 사진에 남자들이랑 다정하게 찍혀 있더라고. 그것들 냄새가 나 아주 고약하게. 내 코는 피해갈 수 없걸랑. 어머, 재밌겠다. 벌써 막 스릴 넘치는데요? 셋은 아파트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기다리며 며느리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지영은 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밝은 색상의 고가 브랜드 등산복과 장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다 얼마짜리일까? 애비 돈으로 저렇게 치장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 김 씨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은 현관문을 닫고 손목에 걸린 작은 거울을 보며 얼굴을 확인하더니 향수병을 꺼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무슨 등산 가는 사람이 저렇게 향수를 뿌려대니? 순자는 콧방귀를 끼며 속삭였습니다. 지영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골목을 걸어나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와 순자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천천히 따라가 보자. 저 정류장에서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버스에서 내려 등산로 입구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아, 진짜 반가워요. 지영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손을 흔들더니 이내 각자 한 명씩 포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 광경을 차 안에서 지켜보다가 비꼬듯 중얼거렸습니다. 와, 미국식 인사하시네. 등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교 모임 나왔나? 그렇지. 평범한 등산 모임은 아닌 것 같아. 만나자마자 포옹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니까. 지영과 인사를 나눈 사람들은 모두 총 6명 정도 되는 무리였습니다.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었는데 그중 한 남자가 특히 지영과 유독 친밀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등산 모임 아니야? 뭔가 시시한데. 민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백하듯 말하자 순자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라니까. 엄마는 느낌이 온다. 그 남자가 분명 뭔가 있어 보인다니까. 민지야, 너는 계속 잘 지켜봐. 엄마는 잠깐 눈 좀 붙일게. 시간이 흐르고 민지는 차 안에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며 졸음을 참느라 하품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산로 입구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며느리랑 그 남자는 안 보이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등산로 끝에서 지영과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지의 눈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뭐야, 저기 둘이 손잡고 내려오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밝게 웃으며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봐. 저기 내려오잖아. 손 잡고 있다니까. 순자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창밖을 보더니 며느리와 남자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이게 무슨 꼴이야? 민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찍을게. 증거부터 남겨야지. 아이고 머리야. 저 여자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에 타지 않고 등산로 근처에 있는 작은 주막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은 더욱 놀랐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저 두 사람 어디로 가는 거야? 주막으로 들어가네. 며느리와 남자는 주막에 들어가 일행들과 합류했습니다. 이미 내려온 등산 모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막걸리와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는 테이블 끝쪽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앉아있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애인처럼 꼭 붙어 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남들 앞에서 행동하다니. 민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에 들린 휴대폰을 더 단단히 쥐며 말했다. 애정 행각하는 사진을 찍었으니 이제는 핑계를 댈 구멍이 없을 거야. 너 이거 다 찍어놨지? 아, 당연하지, 엄마. 내 휴대폰 최신형이라 확대해도 깨끗하게 잘 찍혀. 폰 바꾸길 잘했다니까, 정말. 그날 저녁 준석은 지방 출장에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다소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집에 도착한 그는 따뜻한 집안 분위기에 잠시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는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어머, 당신 벌써 왔어요? 출장 힘들었죠?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서둘러 왔어. 그런데 준석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안 보이시네. 어머님은 친구분을 만나러 가셨어요. 바람도 쐬실 겸 다녀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놀고 있던 딸 하은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했어. 막 화내면서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소리 질렀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울면서 나갔어. 하은아, 뭐라고 했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은이는 작은 손을 흔들며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냈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할머니가 울면서 나갔어. 어머니가 나가셨다고. 하은이 말이 사실이야? 아니, 여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실수로 찻잔을 깨셨는데 제가 순간 너무 놀라서 화를 좀 냈어요. 내가 나가라고 한 건 아니고 어머님이 불편하다고. 왜 어머니가 울면서 나가셨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내가 출장 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어머님이 불편하다고 나가신 거라니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를 이 추운 날에 내쫓았어? 지금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그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서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찾아야 하니까 넌 애나 보고 있어. 그는 코트를 챙겨 입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피로와 집안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여력이 없었던 그는 그동안 애써 모른 척하며 무관심한 태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출장 중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쫓겨났다는 사실이 그를 깊은 죄책감에 빠뜨렸습니다. 아들은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잡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고 김 씨의 잠에서 갓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준석이냐?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대체 어디신데요? 아이고, 벌써 집에 돌아왔니? 내가 너한테 말하려다가 괜히 출장 중인 너한테 걱정 끼칠까봐 말하지 않았어.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에 계신 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순자네 집에서 신세 좀 지고 있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잠시 몸을 피하려고 왔지. 제가 더 일찍 신경 썼어야 했는데. 어머니,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요. 괜찮다, 준석아. 할 말도 있으니 내일 아침에나 오거라. 준석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데리러 가기로 합니다. 지영은 억지로 밝은 척하며 준석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얼른 와서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 밥맛 없어. 됐어? 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준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씻고 나온 준석은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딸 하은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하은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아빠 왔다. 우리 공주님, 오늘 뭐하고 놀았어? 아빠, 보고 싶었어. 준석은 딸을 안고 침대에 앉아 함께 인형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딸과 웃으며 장난치는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방 밖에서 지영은 문틈으로 남편을 지켜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그가 딸 방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말만 하면 내가 다 챙길게. 그러나 준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를 지나쳐 거실로 갔습니다. 날이 밝고 준석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서둘러 씻고 옷을 입은 뒤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김 씨는 순자와 함께 아침을 일찍 준비해 먹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국과 밥은 속을 데우기에 충분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순자의 딸 민지가 전날 찍은 사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프린트해 준 것을 보며 김 씨는 아들에게 이 사진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옥분아, 네 며느리 이참에 크게 혼내줘야 해. 그렇게 여우같이 구는 사람이랑은 오래 못 살아. 아들이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와 다른 남자가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팔짱을 낀 채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석이한테 이걸 어떻게 꺼내야 하나.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거 하나가 걱정돼. 그때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준석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발견하고 한 걸음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제 일이 이렇게 된 걸 몰랐습니다. 벌써 왔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말이다. 내가 실수로 그 아끼는 찻잔을 깼거든.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고함을 지르며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 그것도 밤늦게 말이다. 그 찻잔 하나 깨졌다고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그런데 이래서 어머니랑 같이 못 산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닌가? 아니, 그렇다고 왜 나가세요?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어야죠. 너는 출장 중이고 괜히 내 일에 지장 줄까 싶어서 참았다. 내가 그냥 잠깐 나갔다가 식으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네.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고 가족이에요. 아내는 헤어지면 남이지만 어머니는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라고요. 준석아, 너희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다. 근데 네가 꼭 봐야 할 게 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순자가 놓아둔 사진이 든 봉투를 들며 말했습니다. 준석아,
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준석은 사진 봉투를 받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야? 누가 찍은 거예요? 준석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등산을 다니며 그 남자랑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 내 눈으로 확인한 거다. 나랑 옥분이가 따라가서 본 거야. 너한테 이런 말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사실을 모른 채 지내는 건 더 안 되는 일이잖니? 준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사진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더 여기 계셔주세요. 제가 집으로 가서 집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순자에게 허리를 숙여 감사를 전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표정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고 옆에 있던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그를 더 깊은 배신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잘 해결될 거야. 하지만 김 씨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들이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끊임없이 상상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시간이 더 흘렀지만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던 김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순자야, 나 그냥 집으로 가야겠어.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잖아. 순자는 김 씨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김 씨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김 씨는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길거리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김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에는 환하게 켜져 있던 것이 불은 꺼져 있었고 부엌 쪽에서 들려오던 소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석아, 지영아?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서둘러 거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게 뭐지? 피인가? 발걸음을 따라가니 자국은 부엌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엌 문을 밀치며 들어가자 그곳에는 준석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석아! 김 씨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준석아, 정신 차려라? 왜 이래? 그 순간 김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며느리 지영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부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순간 멈춰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지? 김 씨는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어렴풋이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뒤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뒤척이더니 갑자기 누군가의 눈동자가 빗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김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틈 사이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김 씨는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조금 더 열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그것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김 씨는 여전히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고 그 분위기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빨리 경찰을 불러야 해. 김 씨는 손을 덜덜 떨며 자신의 가방 지퍼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그녀의 행동을 빤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만! 그 날카로운 소리에 김 씨는 놀라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딱딱한 소리를 냈고 방 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다가와 휴대폰을 집으려 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손을 뻗어 휴대폰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남편이 쓰러졌는데 신고도 안 하고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김 씨는 온 힘을 다해 휴대폰을 꼭 쥐고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서지 마세요. 오해라니?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신고 버튼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급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부르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김 씨와 며느리 지영의 대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때 김 씨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슬쩍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전화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친구 순자였습니다. 김 씨는 최대한 관심 없는 척하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순식간에 손을 확 빼서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순자야, 지금 큰일 났어. 빨리 신고 좀.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 쏜살같이 달려와 김 씨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지영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김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부엌 세면대에 물이 담긴 대야를 발견하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을 그대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영은 이내 캐리어를 움켜쥐고 급히 방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문 쪽으로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씨는 의식 없는 아들을 안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아들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아들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 씨는 구급차를 따라가려다 경찰의 요청에 의해 잠시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김 씨는 침착하려 했으며 사건의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는 캐리어를 챙겨 도망가 버렸어요. 며느리의 행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짐을 다 챙겨 나갔으니 어디론가 숨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사진 속 남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찍어둔 사진이 있습니다. 김 씨가 찍은 사진을 제출하자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며느리가 쓰러진 아들을 방치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긴급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경찰은 며느리가 그 남자의 집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박지영 씨, 당신을 협박과 방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에서 이야기하시죠.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게 붙잡혔고 결국 김 씨와 아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 준호는 차츰 의식을 되찾았고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엄마, 걱정 많이 하셨죠? 준호는 힘겹게 눈을 뜨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제는 걱정 말고 몸부터 잘 회복하자. 며칠 뒤 준호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관련된 법적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당했고 아이의 양육권은 아버지 준호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퇴원 후 준호와 김 씨는 이전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에는 남은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와 아들은 서울 외곽에 있는 산이 잘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를 알아보았고 마침 마음에 드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김 씨와 준호 그리고 손녀 하은이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는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의 창문 너머로 푸르른 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김 씨는 커다란 창 앞에 서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여기 공기도 참 맑고 좋다. 이 집이 훨씬 낫구나. 저 산 좀 봐라. 얼마나 푸르고 예쁜지.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김 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하은이가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네. 고맙다. 우리 손녀 최고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너만 건강하고 하은이 잘 키우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더 단단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어머님, 설마 청국장 끓이신 거예요? 지금 집안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 좋아했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챙겨 먹어야 빨리 낫지. 어후짜, 어머님, 간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상전처럼 앉아 맛보고는 투정까지 부리는 며느리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손이 갑자기 올라가며 밥상을 확 뒤집었습니다. 뜨거운 찌개 국물이 서희의 옷과 얼굴까지 튀었고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으며 황급히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올해로 67살인 정옥 씨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 평생을 충주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 정민이는 정옥 씨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들이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민이가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 중견 무역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옥 씨는 자랑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정민이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똘똘하더니 역시 참 잘 컸어. 이번에 졸업하고 취직했다면서? 아니, 우리 민이가 이제 서울에서 무역회사 다닌대요. 나는 평생 시골에서 흙먼지 뒤집어쓰며 살았는데 자기 아빠 닮았는지 번듯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학교 성적도 늘 좋았잖아. 아주 그냥 마을에서 모범생이었지. 나는 그냥 큰 기대 안 했는데 지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이렇게 좋은 곳에 취직하더라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겐 제일 큰 복이야. 이제 정민이가 결혼까지 하면 더 바랄 게 없겠어. 아휴, 그건 몰라요. 요즘 젊은 애들이 쉽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정민은 여자친구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귀게 되었고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씨는 속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부터 며느리 서희는 정옥 씨에게 시골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명절이나 생일 등 집안의 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충주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섭섭했습니다. 정옥 씨의 마음이 며느리에게 완전히 닫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가 결혼 직전에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을 진행했는데
임신 6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유산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산 소식을 들었을 때 정옥 씨는 충격에 며칠을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사람은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옥 씨는 애써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헤집는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잘 쉬다 보며 다시 찾아올 게다. 정옥 씨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지만 서희는 그 후로도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정옥 씨에게서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정옥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옥 씨는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희야, 민희가 사고가 났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정옥 씨는 몇십 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잃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다시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설마 아들까지 나한테서 떠나가는 건 아니겠지? 정옥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불안해서 손이 떨렸고 눈앞은 흐릿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은 이미 수술과 응급 조치를 마친 후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골절을 입었고 머리를 다쳐 뇌진탕으로 며칠간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아,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정옥 씨는 조용히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서희가 뒤늦게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희는 침대에 누운 남편을 힐끔 쳐다보고는 금세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사랑 얘기해봤는데 몇 달간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해서 병간호를 못해요. 어머님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 씨는 놀라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 출근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저녁에는 올 거지? 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아마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정옥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옥 씨는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민희 곁에 있을 테니 너는 일이나 봐라. 서희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병실에 남겨진 정옥 씨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아, 내가 내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어. 정옥 씨는 며칠간 하루 종일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주물러주며 혹여나 불편한 게 없는지 밤낮 없이 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연락조차 거의 없었고 병실에 잠깐 들르더라도 차가운 얼굴로 병세만 확인한 뒤 바로 자리를 떠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정옥 씨는 자꾸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를 만나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옥 씨는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옥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 얼른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 민아 어디 아프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엄마가 바로 가져다 줄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저 때문에 어머니만 이렇게 고생시키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네가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어머니, 제가 빨리 나와서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네가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바랄 게 없단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정옥 씨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는 어느 순간 피곤함에 못 이겨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 서희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운 남편에게 잠시 시선을 주는가 싶더니 곧바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꾸벅꾸벅 조세요? 밤새 간호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렇다. 서인은 시큰둥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냥 간병인을 쓰세요.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요즘 이렇게 힘들게 병수발을 들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됐다. 내가 알아서 하마. 넌 언제 그렇게 신경 써줬다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니? 네가 아픈 남편 걱정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퇴근하고 모임 간다면 놀러 다니진 않았겠지. 서인은 순간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그래, 너 바쁜 건 다 알겠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누워있는 내 남편 걱정은 해야지. 하루 종일 오지도 않고 와서도 휴대폰만 붙잡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아들 몇 주 후 무사히 퇴원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정옥은 계속 전화를 걸어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지만 며느리 서희가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 미니 괜찮아?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뭐 잘 먹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내 아들이 직접 얘기 좀 해보자. 지금 자요. 힘들어하니까 그냥 쉬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근데 병원에서는 잘 먹고 몸을 움직이면서 회복하라고 했을 텐데. 아, 네. 그래서 매일 배달 음식 시켜주고 있어요. 뭐? 어머님, 저도 맞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한테 일일이 밥 차려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나도 들었잖아. 당분간은 신선한 음식 먹이고 몸도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름지고 맵고 짠 배달 음식만 먹이면 안 좋아질 거야. 어머님,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저도 일 끝나면 피곤한데 매일 죽이나 반찬 만들어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챙겨주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서울 올라와서 해주시던가요. 전화를 끊고 정옥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담함에 화가 나기보다는 아들 정민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어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인은 다급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보험사 직원에게 매달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함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네,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보험금이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당장 병원비도 나가야 하고 간병비며 뭐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보험사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우선 서류 검토가 끝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고객님 서류는 현재 심사 중이라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서인은 더 짜증이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심사 중이라는 말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보험금이라도 빨리 나와야 병원비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보험금 지급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냥 최대한 빨리 달라고요. 정말 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서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보험금이 빨리 나와야 내가 그 돈이라도 좀 쓸 텐데. 짜증나 진짜. 서인은 계속해서 신경질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툭툭 건드리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건강보다 당장 들어올 보험금이 더 중요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아들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문을 연 서인은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서인은 눈썹을 찡그리며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한숨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우리 아들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환자가 먹을 밥을 그렇게 맨날 배달 음식으로 때우면 되겠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픈 남편 밥 한 끼 못 챙겨주면 되겠어? 아니, 그렇다고 진짜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너 지금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게 할 말이니? 어머님, 저도 맞벌이 하고 있어요. 회사 일로 정신없는 사람한테 남편까지 챙기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미니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니까 내가 직접 와서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분간 내가 미니 돌볼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저희 집에서요?
정옥은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쁘다면서? 그러면 내가 와서 도와줘야지. 서희는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잔뜩 띄운 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있으면 어머님도 불편하실 텐데. 네가 불편할 거 알아서 나도 안 오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 아들이야. 서희는 더 이상 말대꾸하지 못하고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정옥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정민은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은 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미나, 정옥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용기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 위는 기름기 가득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민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아들 밥은 좀 제대로 챙겨 먹었어? 엄마, 사실 요즘 속이 좀 안 좋아. 뭐? 속이 안 좋아?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맨날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까 속이 쓰리고 아프네. 그래, 엄마가 이제 집밥 제대로 해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 엄마, 서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본인도 많이 힘들 거예요.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얼른 기운부터 차려야 돼. 정옥은 가슴이 아파 눈물을 꾹 참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서희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끼고 문가에 서서 무표정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런 며느리를 애써 외면하며 무거운 한숨과 함께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아들이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이며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청국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옥은 따뜻한 밥을 푸고 미리 만들어 온 나물 반찬과 멸치볶음,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정갈하게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서희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설마 청국장 끓이신 거예요? 지금 집안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너 청국장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니?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좋아했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챙겨 먹어야 빨리 낫지. 그러나 서희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 걸 끓이시면 어떡해요? 거기다 냉장고에 반찬들 좀 넣지 마세요. 냄새 배어서 죽겠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희도 좋아하고 몸에도 좋으니까 내가 조금만 이해해줘라. 그러자 서희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다시 한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냄새 나는 음식 자꾸 해놓으시면 냉장고에도 다 배어서 못 써요. 이 냉장고 내가 너희 사준 거 아니니? 내가 해온 반찬이 그렇게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서희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으로 청국장을 휘휘 저으며 불만스러운 얼굴로 입에 넣었습니다. 어우짜, 어머님, 간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픈 아들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상전처럼 앉아 맛보고는 투정까지 부리는 며느리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손이 갑자기 올라가며 밥상을 확 뒤집었습니다. 쾅! 상위에 정성스레 차린 나물과 깍두기 그리고 뚝배기 청국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찌개 국물이 서희의 옷과 얼굴까지 튀었고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으며 황급히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옥의 숨소리는 격앙되어 거칠어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딴 취급받으려고 온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불편하면 내가 사라져야겠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뜻한 건 아니었어요. 너 같은 애한테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냥 귀찮은 짐이겠지? 뭐 이런 버릇없는 년을 다 봤나?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제정신이야? 아니, 어머님, 저는 그냥 음식이 짜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정옥은 며느리의 태도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됐어. 말도 섞기 싫다? 내가 아픈 내 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천대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소란에 놀란 아들 정민은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 안방 문을 붙잡고 섰습니다. 엄마, 서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옥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미나, 내가 널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집구석에서 내가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지 좀 봐라. 집안에는 깨진 그릇과 엎어진 음식으로 엉망진창이 된 채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몸을 겨우 부여잡고 서희를 향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희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유난이야? 지금 먹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님이 갑자기 말도 없이 집에 불쑥 찾아온 게 더 큰 잘못 아니야? 요즘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냐고. 난 이 상황 자체가 싫어. 왜 내가 항상 다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왔니? 너희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하냐고. 아들 병간호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잖아. 환자한테 맨날 기름진 배달 음식이나 주면서 너는 도대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니? 서희는 그 말에 기가 막혀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벌이하는 며느리한테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병간호 전담하라고 시집 왔어요? 이러고도 내가 사람 구실하는 거라고 생각해? 병든 아들 챙기러 먼 길 찾아온 시어머니한테 한다는 말이 왜 연락 없이 오셨어요? 그때 정민이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엄마, 서희야, 제발 그만 좀 해. 이렇게까지 싸우지 말고. 서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민은 침대 위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위로해 주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무거운 분위기를 깨려는 듯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저도 몸 때문에 회사 쉬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어머니 집으로 내려가 있을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옥은 그 말에 순간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내가 내려온다고? 여기서 그냥 쉬면 되는데 굳이 시골까지 가려고?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고 맑은 공기도 좀 쐬면서 마음 편히 쉬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죠? 정옥은 순간 아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래, 미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는 언제든지 환영이지. 정옥은 서둘러 아들의 옷과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역시 서랍장을 열고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골 내려가면 회사 복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병가 처리되어 있어. 회복하고 돌아오면 회사 일은 그때 생각하면 돼. 결국 정민과 정옥은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충주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며 점점 어두워졌지만 정옥은 아들이 함께 집으로 내려온다는 생각에 속으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버스는 그렇게 충주를 향해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잠시 시골로 내려간 사이 서희는 아들에게 나올 보험금이 언제쯤 입금되는지 매일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보험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희는 급히 핸드폰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어머, 드디어 나왔네? 생각보다 꽤 많네. 서희는 눈빛을 반짝이며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직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품백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정도는 보상받아도 되잖아? 게다가 정민 오빠도 나한테 딱히 뭘 해준 것도 없고.
결제를 마치고 매장을 나오자마자 서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새로 산 명품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역시 예쁘네. 이 정도쯤이야 오빠도 이해하겠지? 그녀는 새로 산 백을 어깨에 걸치고 쇼핑몰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만족스럽게 거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이라도 자신이 누려야 할 행복을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하며 서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사이 정민은 시골의 깨끗한 공기와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정민은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회복된 기분으로 시골집 마당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화면 속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금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보니 입금된 보험금은 모두 아내 서희의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서둘러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 보험금 말이야. 왜 내 허락도 없이 다 내 계좌로 가져간 거야? 서희는 예상치 못한 전화에 당황하여 말을 우물쭈물했습니다. 아, 그게 실은 보험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 병원비 처리하고 남은 걸 내가 좀 썼어. 아니, 그걸 왜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다 썼길래?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명품백 하나 샀어. 설마 지금 그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뭐? 명품백? 내 보험금 가져가서 말도 안 하고 명품백을 샀다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섭섭해. 내가 병원에 매일 못 간 건 맞지만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거든.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되잖아. 너 진짜 제정신이냐? 됐어. 나 지금 바빠서 더 얘기 못하겠어. 이따가 집에 와서 얘기해. 왜 그러니? 무슨 일 생겼어? 정민은 머리를 싸매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서희가 제 보험금 가져다가 명품백을 샀대요. 정욱 씨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정민아, 너도 이제 확실히 마음 정해야 돼. 그년 그거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줘야겠어. 네 보험금까지 몰래 빼간 걸 보니 이대로 두면 더 큰일을 저지를 거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확실히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죠. 서희는 아침부터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 정민의 보험금으로 몰래 산 명품 가방이 너무 예뻐서 오늘 회사에 자랑할 생각에 출근 준비하는 내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서희는 일부러 동료들이 잘 보이게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다들 서희의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수군거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왜 다들 나를 저렇게 보는 거야? 서희는 잠시 기분이 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갑자기 여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인지라 서희는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서희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두 사람은 서희를 빤히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서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여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희 씨 오늘 가방 되게 예쁘네? 그거 최근에 산 거라며? 네, 얼마 전에 샀어요. 남편이 선물해준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 그러자 여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더니 비웃듯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남편이 사줬다고. 서희 씨 거짓말하는 것도 진짜 아무렇지 않게 잘한다? 그러게, 우리가 들은 거랑 많이 다른데. 그거 남편 보험금으로 몰래 산 거라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래요? 몰랐구나. 벌써 회사 전체에 소문 다 퍼졌는데. 맞아. 다들 아는데 서희 씨만 모르고 있었어. 하긴 몰래 산 건데 알면 곤란하겠지. 서희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나 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희가 더듬거리자 두 여직원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뭘 또 부끄러워하고 그래. 보험금 빼서 가방 사는 게 요즘 트렌드야? 맞아. 우리도 남편 사고 나면 따라 해봐야겠네. 서희 씨도 당분간 회사에 그 가방은 못 들고 오겠네. 너무 안타깝다. 서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급히 뛰쳐나왔지만 회사 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수군대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책상 앞에 앉아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황급히 서랍 속 깊은 곳에 밀어넣고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쾅 하고 닫으며 씩씩거리면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침대에 편히 누워 휴대폰을 보던 남편 정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희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보험금으로 가방 산 거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고. 이거 당신 짓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정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능청스럽게 받아쳤습니다. 나야 모르지. 근데 왜 그게 알려지니까 그렇게 당황해?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지금 장난해?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알아? 다들 뒤에서 나 비웃고 수군댄다고. 보험금 몰래 빼서 명품백 사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운 줄 알았어? 당신이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회사에다 소문낸 거지? 네 엄마랑 짜고 나한테 복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잘못한 건 너잖아. 뭐 복수한 거면 어쩔 건데? 증거 있어? 내가 사고 당해서 병원에 있을 때 넌 나를 어떻게 했어? 내가 지금 당한 것보다 내가 더 심했을걸? 정민은 서희를 차갑게 지나쳐 거실로 나가버렸고 서희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과 서희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서희는 회사 내 퍼진 소문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직서를 내야 했습니다. 정민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복직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정욱 씨도 아들이 건강과 마음을 모두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한시름 놓았습니다. 부랴부랴 서두른 결혼이었지만 정욱 씨는 아들이 언젠가는 진정한 짝을 만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연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아니, 어머님!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방금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우리 지훈이한테 취집 가겠다고?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아니, 그게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라고. 내가 방금 전화로 한 얘기 내가 다 들었어. 우리 지훈이를 속이려 했어? 친구랑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어머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 반지랑 목걸이 내가 끼고 있을 필요 없어.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하고 있어? 내가 준 반지랑 목걸이 다 내놔? 매장을 채우던 잔잔한 음악과 손님들의 소란스러운 대화는 멈췄고 모든 시선이 최 씨와 예비 며느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 쳐다보라고 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본격 시작 전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올해로 63세 최임순 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적한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소박한 삶을 이어오며 농사와 과수원을 운영하며 아들 지훈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서도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이 남겨주고 간 2층 주택과 5천 평에 이르는 땅은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을은 남양주시에서 비교적 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깨끗한 공기와 고즈넉한 분위기 덕분에 최 씨는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지훈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며 도시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작했지만 뛰어난 경영 감각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창업 5년 만에 연 매출 수십억 원을 기록하는 탄탄한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과 함께 그는 직원들을 고용하며 기업의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산 냉장고예요. 지금 집에 있는 냉장고는 좀 오래됐잖아요.
이건 최신형이라 훨씬 편하실 거예요. 얘야, 이런 비싼 걸 못 하러 샀니? 엄마는 아직 그거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젠 엄마가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집 앞마당도 새로 포장했으니까 비 올 때 미끄러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든든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최근에는 연애를 시작한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예쁘고 착한 사람이야. 엄마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소식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아버지도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지원할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 첫 만남 때 그녀는 베이지색 원피스에 차분한 단화를 신고 등장했으며 단정한 옷차림과 말투에서 깊은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 유진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훈이 잘 돌볼게요. 지훈이랑 저는 정말 잘 맞아요. 어머님 걱정하실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최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를 잘 부탁하네. 유진 씨가 이렇게 밝고 똑똑하니 내가 정말 든든하구먼. 유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최 씨는 이 며느리가 아들에게 큰 행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지훈 씨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훈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아버지가 일찍 떠나서 나도 많이 걱정했었어.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래서 저도 결혼하면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엄마, 저도 아빠처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유진이랑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요. 지훈 씨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직장을 그만둔다고? 최 씨는 놀란 듯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물론 결혼 전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왔지만 이제는 가정이 제 1순위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갖고 지훈 씨를 내조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꼭 전업주부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니. 아니에요. 저는 가정을 위해 내조하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 유진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사는 게 힘들지 않겠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지훈 씨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저희가 가진 자산과 수입을 잘 계획해놨고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도 막상 살아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럴 때 맞벌이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저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서로 믿고 계획하고 있다니 내가 더 말할 게 없구나. 유진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자 최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의 중심에는 유진의 이혼 이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이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첫 만남 이후 지훈을 통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이네. 엄마, 유진이가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유진이가 잘못한 게 아니래. 전 남편과 성격 차이가 심해서 서로 합의하고 끝냈다고 하더라고. 지훈은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 유진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최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랬겠지. 내가 믿고 선택한 사람이니 나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으마.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예비 며느리는 협조적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 최 씨의 마음도 설렜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보석 매장들이 반짝거리는 조명 아래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 발짝 뒤에서 최 씨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진은 살짝 상기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내가 우리 지훈이를 잘 만나줬으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거야. 결혼하면 너도 우리 가족이잖니? 그럼 당연히 좋은 걸로 해줘야지. 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유진을 다독였습니다. 매장 직원이 두 사람을 반기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특별한 날을 위한 선물을 찾으시는 건가요? 네, 우리 예비 며느리 줄 예물을 보러 왔어요. 반지랑 목걸이 세트를 맞추고 싶어요. 유진아, 이거 봐. 이 세트가 은은하고 깔끔하니 내 이미지랑 딱 어울리겠구나. 와, 정말 예뻐요. 어머님,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는 날인데 이런 정도는 괜찮아. 딱 내 스타일 같아서 좋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지훈 씨도 분명 이걸 보면 좋아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물이 아니야. 너와 지훈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내 마음이야. 알겠지? 네, 어머님. 저도 지훈 씨와 함께 어머님께 보답하며 살게요. 유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백화점을 나서는 길. 유진은 상자 속의 목걸이와 반지를 여러 번 들여다보며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씨는 옆에서 그녀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수 준비를 할 때도 최 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랑 세탁기는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요? 그래, 요즘은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이 좋다더라. 내가 본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너랑 같이 한번 보러 가자. 어머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어머님이 많이 아시니까 믿음이 가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보자꾸나. 같이 가서 골라보자. 네, 어머님.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또한 결혼식 장소와 예단 준비 같은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유진은 항상 최 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유진은 최 씨와 의견을 나누며 결혼 준비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진의 태도는 점점 최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최 씨는 그녀를 향한 경계심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처음엔 걱정도 했지만 이제 보니 정말 괜찮은 애구나. 지훈이가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네. 며칠 후 은지가 차를 타고 최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유진이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내용은 최 씨의 귀에 석연치 않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요리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배달 음식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요즘은 셰프들이 만든 밀키트가 집밥보다 맛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이 맛있긴 하지. 그런데 그래도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정성이 들어가잖니? 맞아요.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바쁘니까 그렇게 다 챙기긴 힘들잖아요. 청소도 요즘은 사람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도 가정을 꾸리면 주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니?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결국 내 몫이잖아. 그럼 넌 뭘 하겠다는 거니? 유진은 그제야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웃음기를 띤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 말했나 봐요. 저는요, 결혼하면 지훈이를 내조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케어에 집중하려고 해요. 청소나 요리는 이모님께 맡겨도 아이는 제가 직접 돌보고 싶어서요. 그래, 내 생각도 있겠지. 그래도 집안일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남편과 아이만 챙긴다고 해서 가정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제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최 씨에게 말했다. 어머님, 여기 가전제품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어머님이 골라주시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같이 잘 골라보자꾸나. 매장은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고 다양한 제품이 진열된 공간을 돌아다니며 유진과 최 씨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돌아다니던 최 씨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고 유진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을 나서 매장으로 돌아오던 최 씨는 예비 며느리가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지훈과 통화하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려다 유진의 말투에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그럼. 결혼만 하면 끝이지. 지훈이는 정말 착하잖아. 걔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애가 공부만 해서 그런가 얼마나 순진한지. 최 씨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집 엄마? 돈 많으니까 좋지. 근데 까탈스럽긴 엄청 까탈스러워. 아, 진짜 답답하게 구는 거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아니, 다 좋은데 그 할머니가 계속 끼어들어서 신경질 나더라니까. 냉장고 하나 고르는데도 간섭이 너무 많아. 결혼하면 그런 거 싹 끊어야지. 최 씨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며 긴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되지 뭐. 곁에 두고 싶지 않아. 뭐라고? 요양원에 보내버린다고?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찬 최 씨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돈 많다면서 뭐 그렇게 잔소리를 해. 하여간 딱 돈 있는 꼰대 스타일이야. 유진은 여전히 태연히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결혼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호구 하나 잘 물어서 취집 잘 간 거지 뭐. 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유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녹화를 하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우리 지훈이를 이용해?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인연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최 씨의 고함 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어머님!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씨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너 방금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우리 지훈이한테 취집 가겠다고?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아니, 그게... 어머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라고? 내가 방금 전화로 한 얘기 내가 다 들었어. 너 이런 말까지 하면서 우리 지훈이를 속이려 했어? 우리 가족을 뭘로 보는 거야? 유진은 급히 태도를 바꾸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제가 방금 농담한 거예요. 제가 친구랑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어머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농담? 농담이었다고? 최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고 매장 직원과 주변 손님들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슬쩍 고개를 돌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다. 지금 당장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너 같은 애가 우리 가족에 들어올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매장을 채우던 잔잔한 음악과 손님들의 소란스러운 대화는 멈췄고 모든 시선이 최 씨와 유진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 저기 뭐야? 저 여자 뭔가 잘못했나 본데? 속닥속닥거리는 손님들의 말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유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 쳐다보라고 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유진은 결국 최 씨의 팔을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나가서 얘기해요. 아니, 여기서 내가 한 짓을 다 말해야 속이 풀리겠어. 내가 어떻게 우리 지훈이를 속이려고 했는지 사람들 다 들어야 해. 최 씨는 유진의 팔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유진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발견하고는 눈길을 고정했습니다. 그 반지 내가 준 거잖아. 너 같은 여자가 그걸 끼고 있을 자격이 어디 있어?
최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유진의 손가락을 붙잡으며 반지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최 씨는 단단히 붙잡고 반지를 빼내려는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 반지 내가 끼고 있을 필요 없어. 내가 준 반지랑 목걸이 다 내놔? 실랑이가 이어지자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매장 관리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께도 불편을 끼치고 계세요. 저희 매장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보라고 해.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지. 어머님, 알았어요. 잘못했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요. 제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그런 말은 필요 없어. 이 반지부터 빼. 최 씨는 다시 한번 유진의 손가락을 꽉 잡고 반지를 빼내려 했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하며 말을 더 강하게 내뱉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저희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불러봐. 경찰도 와서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어보라고 해. 그러던 중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경찰까지 온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최 씨와 유진을 에워싼 직원들 사이로 경찰 2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이 여자예요. 우리 아들을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여자. 그녀의 말에 경찰은 유진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 돈만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잘못 들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최 씨는 휴대폰을 작동하려 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두 분 차분히 얘기하시죠. 여기는 사업장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계십니다. 경찰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는 경찰서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면 다른 손님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각각 경찰의 안내를 받아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차 안에서의 짧은 침묵은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최 씨는 입술을 꼭 다물고 유진을 흘겨보았고 유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찰관이 책상 앞에 앉아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고 최 씨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아들 지훈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은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훈 씨, 어머님과 관련된 일로 경찰서에서 보호자 출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경찰서 문이 열리고 허겁지겁 들어오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서둘러 상황을 살폈습니다.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의자에 앉아있던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안 다쳤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 순간 유진은 최 씨를 흘끗 보더니 눈을 질끈 감고 지훈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이 제 손에서 반지를 뺏으려고 하셨어. 유진은 흐느끼며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얕은 긁힌 자국이 있었고 손톱에 긁힌 듯한 붉은 자국에서 미세하게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봐요. 손에서 반지를 빼려고 이렇게 손톱으로 핥히셨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지훈은 깜짝 놀라며 유진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이랬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진짜예요? 지훈아,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잘 들어봐야 해. 이 여자,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엄마, 잠깐만. 유진이가 손을 이렇게 다쳤잖아요. 그래, 그 반지 내가 사준 거야. 그런데 이런 뻔뻔한 말을 하고도 그걸 차고 있을 자격 없어서 내가 달라고 했다.
어머님이 저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니 반지를 빼려고 제 손을 이렇게 핥히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지훈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유진이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여자를 아껴주고 믿어줬는데 뒤에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 지우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훈아, 내가 정말 이 여자를 믿는다면 이 녹음을 들어봐. 그리고 내가 판단해. 지우는 엄마가 내미는 휴대폰을 망설이며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녹음이요? 무슨 녹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진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최 씨의 손에 있는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거 내놓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지훈이 유진의 팔을 붙잡아 그녀를 막았습니다. 은지야, 가만히 있어. 진짜 오해라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지훈아, 내가 이 나이에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지훈은 휴대폰을 받아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알았어요. 제가 들어볼게요. 지훈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마자 경찰서 내부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생생히 흘러나왔습니다. 결혼만 하면 끝이지. 취집 잘 갔지 뭐. 그 집 엄마 그냥 돈 많아서 좋지. 근데 너무 깐깐하더라. 결혼만 하면 멀리 떨어뜨려야지.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되지 뭐.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다. 저게 뭐예요? 어머님, 이거 조작한 거죠? 지훈아, 이게 바로 이 여자의 본심이다.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너도 알겠지? 그냥 한 말이에요. 절대 진심이 아니에요. 은지야,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게 농담이야? 날 사랑하긴 했어?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순 없으니까. 은지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결연했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반지 내놔. 어머님, 지훈 씨,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도 너랑 결혼할 마음 없어졌어. 반지 내놔. 목걸이도 줘. 지훈 씨, 진짜 그럴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놔. 지훈의 단호함에 은지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반지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참 잘한다.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나 애원하더니 결국 저 모양으로 행동하는구나.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결국 은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붙잡으며 조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저만 나쁘게 보시네요. 다들 너무해요. 지우는 최 씨를 조용히 부축하며 경찰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최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차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안에는 은지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씨는 집 마당에서 갓 수확한 마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분주한 결혼 준비로 마늘 농사를 돌볼 여유가 없었기에 지금 이 순간은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한낮의 고요한 시간, 갑작스러운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앞에서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나더니 차에서 유진과 그녀의 부모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손에 들고 있던 마늘을 내려놓으며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유진의 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엎으신 거 책임지셔야죠. 우리 가족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딸이 그렇게 결혼을 바래왔는데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아들 조종해서 파혼을 시킵니까? 이게 어른으로서 할 짓입니까? 뭘 책임지라는 겁니까? 그쪽에서 결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농담도 못 받아들이는 집안이라니. 참 우스울 일이네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과 비용,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건데요? 위약금, 그거 다 물어내세요. 아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파혼을 초래할 행동을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지. 결혼을 뒤집어 놓으셨으면 최소한 책임이라도 지셔야죠. 애초에 결혼을 장난처럼 생각한 게 문제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구네요. 그 순간 마당으로 들어서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 씨,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남자가 한 말 말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지. 엄마 침 아픔에 숨어서 뭐 합니까? 지금 위약금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 지겹네요. 그놈의 돈. 저희가 다 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주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 뭐라고? 젊은 놈이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버릇은 지킬 사람에게만 지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께 제가 더 이상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됐어. 여기서 더 있어봤자 입만 아프다. 저런 집안은 상종도 하지 말자. 가자. 그는 딸과 아내를 재촉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유진 가족이 떠난 뒤 마당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최 씨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 하나 잘못 데려와서 고생만 시켜드리네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아,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상처였겠냐.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 이렇게 큰일이 있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또 사라지더라. 지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마당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두 사람의 마음속 긴장과 슬픔을 조금씩 흩어주는 듯했습니다. 최 씨와 지우는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시작할 힘을 다짐했습니다. 지우는 결혼식 취소 위약금을 모두 지불하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를 가슴에 안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녹음한 음성과 함께 유진과의 대화를 담은 사진들을 모아 SNS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결혼 준비 중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와 제 가족을 기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려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저와 제 가족이 큰 상처를 받은 이유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글이 올라간 뒤 그것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며 분노와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녹음 내용 듣고 소름 끼쳤어요. 유진의 지인들 중 몇몇은 그 녹음본을 듣자마자 그녀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거 유진 아니야? 아니, 말투랑 목소리도 똑같잖아. 진짜 충격적이다. 곧 유진의 친척들에게도 이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유진의 친척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SNS에 퍼진 게시물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과 음성 녹음만으로도 자신임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서는 비난이 쏟아졌고 지인들의 전화와 메시지는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울부짖던 유진은 결국 분노에 못 이겨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이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지훈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발 받아. 제발 좀 받아. 몇 차례 시도 끝에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 씨,
제발 그 글 좀 내려줘요. 사람들이 다 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왜 내려줘야 하지? 내가 올린 건 사실이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야.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글만 지워주세요.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쓴 위약금 전액 너희 집에서 돌려준다면 생각해 볼게. 그 정도 돈은 없어요. 지금 우리 집도 형편이 안 좋아요. 내가 만든 일이니 내가 감당해. 아니면 글은 그대로 남겨둘 거야. 다음 날 유진은 부모와 논의 끝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위약금 전액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얼굴을 가린 채 지훈을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됐죠? 제발 이제 글 좀 지워주세요. 좋아. 내가 내 잘못을 인정했으니 글은 지울게. 하지만 이게 끝인 줄 알지 마라. 내가 한 행동은 평생 내 발목을 잡을 거야. 유진은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글이 내려갔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소문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